철학자들의 명언, 현대사회를 만나다. 일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SNS 중독자 민수의 깨달음. 서울 강남의 한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28살 민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5만 명을 보유한 소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완벽한 음식 사진을 찍느라 30분을 소비했다. 저녁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트렌딩인지 분석하며 다음날 포스팅을 기획했다. 어느 날 회사 워크숍에서 팀빌딩 게임을 하게 됐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5분 동안 설명하기. 단, SNS나 직업 얘기는 금지. 민수의 차례가 왔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다. 5분 내내 그는 만 반복했다. 팔로워가 5만 명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민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다. 나는 누구지? 카페 사진 잘 찍는 사람? 좋아요 숫자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 그는 23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던진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매일 저녁 30분씩 자기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오늘 내가 진짜로 좋아했던 순간은? 왜 그 선택을 했지? 타인의 시선을 빼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3개월 후 민수의 인스타그램 포스팅 빈도는 하루 3회에서 주 2회로 줄었다. 하지만 각 포스팅의 진정성은 높아졌고 의외로 팔로워와의 진짜 대화는 늘어났다. 그는 자신이 사실 사진보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SNS를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 회의에서 누군가 민수 씨는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다. 민수는 웃으며 답했다. 제 자신을 조금 알게 됐거든요. 아직 탐험 중이지만요. 현대적 교훈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현대인은 타인의 시선, 온라인 페르소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나 사이에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디지털 소음을 잠시 꺼두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유튜브 알고리즘에 갇힌 재훈. 32살 택배 기사 재훈은 하루 12시간 일하고 집에 돌아와 유튜브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처음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는 그에게 특정 정치 성향의 영상만 추천하기 시작했다. 알고리즘은 재훈이 5초 이상 본 영상, 끝까지 본 영상을 분석해 비슷한 내용만 쏟아냈다. 6개월 후 재훈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유튜브 속 세계가 현실 전체라고 믿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은 배달 중 대학교 캠퍼스 벤치에서 잠깐 쉬고 있었다. 옆에서 철학과 학생들이 토론하고 있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 알지?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 벽의 그림자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믿는 거.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 알고리즘 아닐까?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잖아. 재훈은 그 말에 화들짝 놀랐다.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날 저녁 그는 실험을 해봤다. 평소 절대 클릭하지 않던 반대 의견의 영상, 다른 분야의 영상을 의도적으로 찾아봤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화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신이 몰랐던 맥락이 있다는 것, 세상이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 달 후 재훈은 배달 중 만난 대학생에게 물었다. 저기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학생이 답했다. 다시 동굴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려 했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대요. 재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지난 주말 친구들에게 너희도 다양한 관점을 봐야 되라고 말했다가 너 요즘 이상해라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도 계속 시도했겠죠? 재훈이 물었다. 플라톤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불편해도 진실을 추구하는 게 철학자의 의무라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 동굴의 벽이 어디인지는 알고 싶었다. 현대적 교훈 플라톤의 동굴은 2400년 후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편안한 동굴에 가두고 우리는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른 관점을 찾아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마 디오게네스의 헛된 욕망을 버려라. 미니멀리스트가 된 지은. 29살 패션 MD 지은의 원룸은 옷으로 가득했다. 침대 위, 의자 위, 바닥까지. 명품 가방은 20개, 구두는 50켤레, 옷은 셀 수도 없었다. 월급의 70%가 쇼핑으로 나갔고 카드 빚은 2천만 원을 넘었다. 이번 시즌 트렌드야. 이건 투자야. 나를 위한 선물이야. 매번 구매를 정당화했지만 실제로 입는 옷은 10%도 안 됐다. 새 옷을 사도 기쁨은 3일을 못 갔다. 어느 날 회사에서 그리스 출장을 갔다. 아테네 시내를 걷다가 디오게네스의 동상을 봤다. 통 속에서 살았다는 괴짜 철학자. 가이드가 설명했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만 했대요. 그는 욕망이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고 믿었죠. 지은은 코웃음 쳤다. 고대 사람이 뭘 알아? 요즘 세상에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하지만 숙소로 돌아와 캐리어를 풀다가 멈췄다. 일주일치 옷을 가져왔는데 사실 필요한 건 세 벌이면 충분했다. 나머지는 혹시 몰라의 노예가 되어 끌고 온 짐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다. 50만 원짜리 재킷 12개. 그 재킷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리스 맛있는 식당에 갈 돈이 없었다. 물건을 사느라 경험을 포기한 것이다. 한국에 돌아온 지은은 옷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년간 옷을 안 입으면 기부하기로 했다. 6개월 후 옷의 70%가 박스에 담겼다. 처음에는 아까웠다. 이건 비쌌는데, 언젠가 입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기부센터로 가져가는 순간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1년 후 지은의 옷장에는 30벌의 옷만 남았다. 모두 진짜로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들이었다. 카드 빚은 다 갚았고 그 돈으로 요리 수업을 듣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신기하게도 옷이 줄어들자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었다. 친구가 물었다. 후회 안 해? 트렌드 놓치잖아. 지은이 웃으며 답했다. 트렌드는 매 시즌 바뀌지만 나는 안 바뀌거든. 디오게네스처럼 통해서 살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내 욕망의 주인은 되고 싶어. 현대적 교훈 디오게네스는 극단적이었지만 핵심을 짚었다. 현대 소비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진짜 필요와 만들어진 욕망을 구분하는 능력이 진짜 자유다. 사와 에픽테토스에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퇴사를 고민하는 수진. 35살 대기업 과장 수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분노했다.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 동료의 비협조, 회사의 불공정한 인사.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루 종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화내느라 정작 자신의 업무는 제대로 못했다. 혈압은 올라가고 불면증은 심해지고 결국 심리 상담을 받게 됐다. 상담사가 추천한 책이 스토아 철학이었다. 로마 시대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이야기였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수지는 노트를 펼쳤다. 왼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오른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적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상사의 성격과 태도. 두 번째 회사의 인사 시스템. 세 번째 동료들의 업무 방식. 네 번째 과거에 받은 부당한 대우. 통제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상사의 말에 대한 나의 반응. 두 번째 내 업무의 품질. 세 번째 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네 번째 퇴근 후 나의 시간 활용. 다섯 번째 이직 준비. 놀랍게도 목록을 만들고 보니 그녀가 에너지의 80%를 쏟던 것들이 모두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반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10%도 쓰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실험을 시작했다.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화내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지? 라고 물었다. 동료가 비협조적일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바꿨다. 3개월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상사는 여전히 까다로웠고 회사 시스템도 불공정했지만 수진의 스트레스는 절반으로 줄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업무 성과는 오히려 좋아졌고 퇴근 후에는 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에너지가 남았다. 6개월 후 수지는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했다. 전송 회식에서 후배가 물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전 맨날 화가 나요. 수진이 답했다. 나도 화났어. 근데 화내는 게 상황을 바꾸진 않더라고. 차라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내 이력서, 내 능력, 내 태도를 바꾸는 게 나았어. 에픽테토스라고 노예 출신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비슷한 말 했어. 자기 운명은 통제 못하지만 자기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 현대적 교훈 에픽테토스의 스토아 철학은 현대 심리학의 통제 소재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90%의 에너지를 쓰며 지친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힘이다. 오한 이체의 신은 죽었다. 의미를 잃어버린 회사원 현우. 38살 금융회사 부장 현우는 완벽한 스펙을 가졌다. 스카이 대학, MBA, 연봉 1억, 강남 아파트, 수입차, 명품 시계. 부모님이 원하던 삶, 사회가 성공이라 부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다. 뭐하러 사는 거지? 모든 게 공허했다. 마치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 같았다. 어느 주말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던진 말이 꽂혔다. 당신은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만 살았잖아. 그날 밤 유튜브를 뒤지다가 한 철학 강의를 발견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에 대한 해설이었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종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절대적 가치, 의미, 목적이 사라진 시대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신이, 전통이, 권위가 무엇이 옳은가를 알려줬죠. 하지만 현대인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 초인입니다. 남이 정해준 가치가 아니라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현우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평생 누군가가 정해놓은 해야 할 것만 따라왔다. 부모가 원하는 대학, 사회가 인정하는 직업,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집. 하지만 정작 현우가 원하는 것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현우는 30분씩 의미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진짜로 의미 있었던 순간은? 왜? 내가 정말 잘했을 때는 언제였지? 그때 뭘 느꼈지? 돈과 타이틀을 다 제외하면 나는 뭘 하고 싶지? 처음 2주는 백지였다. 답을 모르겠었다. 하지만 계속 쓰다 보니 패턴이 보였다. 현우는 후배들을 가르칠 때 가장 행복했다. 복잡한 금융 상품을 쉽게 설명해서 상대가 하고 이해하는 순간 짜릿함을 느꼈다. 3개월의 고민 끝에 현우는 결정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금융교육 스타트업을 만들기로.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설레기 시작했다. 1년 후 지인들이 물었다. 후회 안 해? 안정적인 회사 그만두고. 현우는 웃으며 답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절망했대요.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하냐고. 근데 니체는 그게 해방이라고 봤어요. 이제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나도 그래요.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 말고 내가 정의하는 성공을 찾았어요. 현대적 교훈 니체의 신의 죽음은 현대사회의 정체성 위기를 예견했다. 전통, 종교, 권위가 약해진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 이건 두렵지만 동시에 자유다. 육화공자의 온고지신 스타트업 창업자 세영. 31살 IT 스타트업 대표 세영은 자신만만했다. 옛날 것들은 다 구시대 유물이야. 혁신만이 답이지.
그는 회사를 운영하며 전통적인 관리 방식을 모두 거부했다. 위계질서? 없앰. 정기회의? 슬랙으로 대체. 멘토링? 직원들이 알아서 배우게. 6개월 후 회사는 난장판이었다. 직원들은 방향을 잃었고 소통은 엉망이었고 이직률은 50%를 넘었다. 투자자들은 경영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절망한 세영은 대학 시절 은사를 찾아갔다. 교수는 오래된 책 한 권을 건넸다. 논어였다. 공자? 2500년 전 사람을 왜 읽어요? 지금 시대랑 안 맞는데. 읽어나 봐. 온고지신이라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말이야. 네가 지금 겪는 문제들 다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문제거든. 그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반신반의하며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랐다. 군자는 화의부동한다. 화합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세영의 회사는 부동만 있고 화가 없었다. 모두가 자기 방식만 주장했다. 기소불용 물시여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세영은 직원들에게 주말 근무를 시키면서 자신은 골프를 쳤다. 3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세영은 나이 어린 직원들을 무시했다.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월요일 세영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혁신은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전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는 온고지신 경영을 시작했다. 첫 번째 멘토링 제도를 부활시키되 영멘토링도 도입. 신입이 임원에게 최신 트렌드를 가르치기. 두 번째 정기 회의를 복원하되 형식은 스탠드업 미팅으로 간소화. 세 번째 위계를 인정하되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문화 조성. 6개월 후 회사는 안정됐다. 이직률은 10%로 떨어졌고 오히려 입사 지원자가 늘었다. 투자자들도 만족했다. 세영은 책상에 작은 액자를 걸어뒀다.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 신입 직원이 물었다. 대표님, 스타트업에 왜 한자가 있어요? 응, 2500년 전 중국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과거를 무시하면 미래도 없더라고. 혁신의 80%는 사실 좋은 전통의 재발견이야. 현대적 교훈 공자의 온고지신은 현대의 혁신 담론에 대한 경고다. 진짜 혁신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새로운 게 아니다.